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양대학 황혜영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창조를 위한 생각 도구 두 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 살펴볼 것은 유추적인 사고입니다. 자, 유사. 네, 사실 유사라고 하는 것은 닮지 않았는데 어떤 모든 면에서 닮은 것은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닮지 않은 것 사이에 어떤 기능적인 닮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결시켜 나가는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하거나 혹은 인간의 내면을 자연물에 대비하기도 하고요. 또는 자연물이나 사물에 인격을 부여해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은 꼭 사람과 자연이 아니더라도 서로 다른 두 대상을 마치 그것이 서로 동일한 것처럼 어느 한 지점, 기능적으로 혹은 어떤 관점에서 유사한 지점을 발견해서 그것들 연결시키는 사고가 유사 혹은 유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유추란 둘 혹은 그 이상의 현상이나 복잡한 현상들 사이에서 기능적인 유사성이나 일치하는 내적 관련성을 알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유추가 비논리적이어서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하긴 해요.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똑같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느 한 측면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건데 이걸 또 확대해서 해석을 하는 또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유추는 불완전하고 또 부정확하기 때문에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사이에 또 다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추는 우리가 기존 지식 체계에서 새로운 어떤 이해를 열어나가는데 중요한 다리와 같은 연결 역할을 해준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자, 헬렌 켈러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어떤 학문적인 그런 업적을 이루어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가 어떻게 감촉, 맛, 냄새밖에 감각적으로는 그렇게밖에 감각을 할 수 없었는데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세계를 어떻게 배울 수 있었을까요? 헬렌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것들과 맛, 냄새, 느낌으로 알았던 것들 사이에서 수많은 유사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자기가 지각하지 못하는 감각의 유사성을 통해서 유추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우리처럼 보고 듣는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새로운 창의적인 사고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알려져 있는 헬렌 켈러의 기고문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숲속을 다녀온 친구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친구가 친구가 만났는데 그 친구에게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니까 숲에서 산책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궁금했죠. 그래서 헬렌 켈러가 그 친구에게 숲에서 뭘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별반 특별한 것이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헬렌 켈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두 눈을 뜨고도 또 두 귀를 열고도 별로 특별히 본 것도 없고 또 들은 것도 없고 할 말조차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였지만 만약에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다면 단 사흘 동안만 내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것을 보고 느낄지를 미리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라는 제목으로 애틀랜틱 먼슬리지에 1933년에 기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발표 수필에서 일부분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뭘 보고 또 뭘 느끼고 싶다고 헬렌 켈러가 소개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첫째 날 나는 이 글을 사실 이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요. 나도 이 글을
또 수업을 통해서도 그렇고 내가 여러 번 읽었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또 읽어보고 또 접해보고 잊을쯤 할 즈음에 또다시 보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수차례 있었는데요.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주고 볼 때마다 어떤 가슴 뭉클한 어떤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또 깨우침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헬렌 켈러는 첫째 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친절하고 겸손하고 큰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만 만져보았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과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 먼동이 트면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그 장엄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궤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조용히 마감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 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단 사흘 내가 볼 수 있다면, 단 사흘 내가 들을 수 있다면 이렇게 사흘 동안 내가 최대한 그리고 가장 하고 싶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보고 느끼고 싶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 날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감사한 셀리반 선생님을 바라보고 사흘 후에 다시 암흑으로 들어가도 그래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설리반 선생님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두 번째 밖에 나가서 자연을 바라보고 느끼고 두 번째 날에는 박물관에 가서 정말 전 인류가 이제까지 오랜 역사 동안 발전해온 그 인류의 역사의 궤적을 한눈에 바라보고 마음에 담아두고 세 번째 마지막 날에는 일상 속의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그 사흘 단 사흘이었지만 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암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고백한 이 글에서 헬렌 켈러가 어떻게 이런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을 마치 생생하게 지금 내가 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 바로 유추적인 사고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글의 마지막에 헬렌 켈러가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쥐저김을 들어보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보라. 보고 느끼고 감격하고 또 감동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해 주는데요. 그래서 어떤 유추적인 사고를 보는 지금 예로 소개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난 차시에 살펴보았던 관찰, 그 관찰의 어떤 힘,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끌어내게 되는 창조적인 사고에 또 우리가 영감을 이 글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관찰한다. 나는 느낀다. 나는 상상한다. 나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인상과 경험, 개념을 결합한다. 여기에 이제 유추적인 사고가 들어가는 거죠. 이 가공의 재료를 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세계의 안과 밖 사이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닮은 것들과 가득 찬 바다가 있지 않느냐.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꽃의 신선함은 내가 맛본 갓단 사과의 신선함과 닮았다. 신선함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그 닮은 것을 발견하고 꽃과 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 신선함의
유사성으로 서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나는 이러한 유사성을 이용해서 색에 대한 개념을 확장한다. 내가 표면과 떨림과 맛과 냄새들의 특질에서 이끌어낸 유사성은 보고 듣고 만져서 찾아낸 유사성과 같은 것이다. 이 사실이 나를 견디게 했고 눈과 손 사이에 놓인 간극에 다리를 놓아주었다. 촉감으로 만지는 것,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눈으로 보면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인상에 대해서 이 손과 눈 사이의 간극을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리로 네 개가 되어서 연결시켜 주었다는 거죠. 이런 연결적인 사고가 창조적인 사고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술에서도요, 유추와 은유의 어떤 창조적인 그 예술의 창작이 기반하고 있습니다. 조각가인 에드와르 첼리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나는 삶을 베낀다. 그러나 삶의 외양을 베끼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가로질러 진화해가는 삶의 행보와 단계를 베낀다. 사물들은 변화하고 진화한다. 나는 작품 속에서 이 진화를 베낀다. 그러니까 어떤 그 유추적인 사고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쭉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되어가는 그 진보와 발전을 그 형태의 유추적인 사고를 통해서 표현해내는 데서 자기의 창조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어떤 창조의 도구로서의 유추 혹은 유사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예로요, 우리가 소리를 어떻게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림입니다. 예, 에드바르 뭉크의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 제목이 뭐죠? 절규. 사실 뭉크가 이 그림을 여러 시리즈를 그렸어요. 여러 시리즈로 그림으로도 그리고 목판으로도 하고 판화로도 하고 여러 가지 시리즈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슬로 박물관에 있는 작품이 제일 유명하고 대표적인 이제 이미지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절규가 어떤가요? 사실 제목이 뭐죠? 절규니까 어떤 소리죠. 소리인데 어떤 이런 형태적인 것으로 색상으로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 자체도 유추적인 사고죠. 그런데요, 이 안에 또 한 번에 더 반전이 있어요. 그럼 절규가 어떤 절규였을까요? 이 뭉크는 어떤 점에서 절규를 느끼게 된 것일까요? 이 그림을 보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래는 지금 저 뒤에 있는 노을, 산 너머의 하늘 위로 타오르는 저 붉은 노을을 보니까 우리가 붉은색 하면 또 뭐가 떠오르나요? 어떤 강렬한 핏빛이 떠오르죠. 저 하늘에 붉게 물든 노을을 보는 순간 마치 그 하늘이 피를 흘리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하늘의 핏빛 하늘이 절규를 지르는 것으로 자기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뭔가 실제로 정신적인 치료도 받고 이랬었는데 이 하늘에 있는 노을이 그 하늘의 어떤 절규로 느껴졌던 거죠. 피 흘리는 하늘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하늘이 내지르는 그 절규를 느끼면서 그 절규에 너무나도 질려서 자기 귀를 막는 그 절규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노을에서 들려오는 절규에 자기 귀를 막듯이 이렇게 놀라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그 절규라는 것을 소리를 그림으로 표현했느냐의 유추적인 사고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또 한 번의 반전이 있는 것은 이 그림 속의 노을이 그냥 시각적인 노을로서 느껴졌던 것이 아니라 그 노을에서 절규가 들렸다는 거죠. 노을에서 그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 자체도 하나의 또 유추적인 사고가 되겠죠. 붉은 노을이 내지르는 그 절규에 자기가 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 강렬한 절규를 들었던 체험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런 것들에서도 우리가 예술에서의 창의성이라고 할 때 어떤 유추적인 사고, 또 다른 하나의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유추적인 사고의 어떤 역할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창작 동기를 고백한 글의 뭉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두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한쪽에는 마을이 있고 아래에는 피오르가 있었다. 피곤하고 지친 느낌이 들었다. 해가 저물고 있었고 구름이 피처럼 붉게 변했다. 예, 구름이 피처럼 붉게 변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노을진 모습을 좀 핏빛으로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피 흘리는 어떤 하늘의 이미지를 상상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자연을 뚫고 나오는 절규를 느꼈다. 그 절규는 마치 실제처럼 들렸다. 그랬던 어떤 생생한 감각, 그 붉은 노을에서 느껴지는 그 소리적인 감각, 유추적인 사고죠. 이걸 또다시 이 사람은, 이 화가는 자기의 그림으로, 그 절규를 다시 그림으로 붉게 표현하고, 절규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 절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절규를 들으면서 이렇게 막 아주 그 뭐랄까요? 그 참을 수 없는 그런 본인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그 절규를 시각적으로 다시 역전적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생각을 창조하는 도구. 이번에 유추적인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